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의 탐험에 대한 충동은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외롭고 신비하며 신성한 장소로 몰아넣었습니다. 때로는 명성이나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갈등, 실종 또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정글에서 길을 잃고 지역 부족과 대면한 20명의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 마이클 록펠러는 뉴욕 주지사 넬슨 록펠러의 아들이자 강력하고 엄청나게 부유한 록펠러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1961년 파푸아, 당시 네덜란드령 뉴기니로 인류학 탐험을 하던 중 실종된 그의 사건은 20세기의 가장 신비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마이클은 하버드의 피바디 고고학 및 민족학 박물관이 후원하는 민족지향적 탐험의 일환으로 그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특히 목각과 머리 사냥, 식인 풍습과 같은 의식으로 유명한 아스마트족에 매료되었는데 이는 당시에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1961년 11월 17일 네덜란드 인류학자 르네 와신과 함께 여행하던 중 그의 쌍동선은 해안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서 전복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표류한 후 록펠러는 제리킨을 부양으로 사용하여 해안으로 헤엄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육지를 향해 노를 저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견되지 않았고 1964년에는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중한 공식 설명은 그가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익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와 언론인들은 그가 육지에 도착했다가 복수나 의식의 일부로 지역 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스마트는 네덜란드 식민당국과 폭력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그의 죽음이 상징적이었다고 의심합니다. 몇 가지 터무니없는 이론은 그가 살아남았고 부족들 사이에서 고립된 채로 살기로 선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9. 1867년에 태어난 퍼시 해리슨 포셋 대령은 영국의 지리학자, 고고학자, 포병장교였습니다. 그는 남미, 특히 미주의 아마존 지역으로의 대담한 탐험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포셋은 브라질 정글 깊숙한 곳에 잃어버린 선진 도시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그는 그것을 제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도시가 유럽인과 접촉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복잡한 문명이 한때 열대우림에서 번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는 당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황량한 도시를 묘사한 18세기 사본 오일리와 같은 고대 지도와 텍스트, 원주민 이야기 및 석조 유적에 대한 보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그것을 찾을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1925년 4월 그는 21세의 아들과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마지막이자 가장 악명 높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일행은 신구강을 향해 마투그로소 정글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포셋은 사라질 경우 구조임무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신구강 상류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카라팔로와 같은 원주민 부족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믿지만 일부 부족은 실제로 포셋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아들 잭이 부족의 여성과 결혼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후 구조 시도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그들의 운명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8. 1926년 10월 1일 프랑스 툴롱에서 태어난 레이먼드는 젊은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레지스탕스에 참전했고 1946년에는 브라질을 여행하여 자반테족의 탐험을 기록했습니다. 1949년 6월 그는 카이엔에서 혼자 투묵후막 산맥을 통과하는 트레킹을 떠나 야리강을 거쳐 벨렘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해안 생활에 대해 보고하고 마나강을 탐험한 후 그는 1949년 10월 말에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다시 떠났고 길을 따라 사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질, 굶주림, 탈진에 시달렸습니다. 탐험우리에서 그는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소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강제로 강아지 바비를 잡아먹어야 했습니다. 1950년 1월 13일 그는 장비와 일기를 뒤로하고 탐폭강의 급류로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에메리옹 사람들은 그의 버려진 소지품과 일지를 발견했고
그 일지는 데그라드 클로드에서 끝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드가 모프레는 가족 자산과 도서 로열티로 12,000km 이상을 이동하면서 12년 동안 그를 찾았습니다. 1964년 에드거는 지친 채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레이먼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7. 2024년 8월 말 마드레 데 디오스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마시코 피로 부족의 공격으로 화살을 맞아 벌목꾼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이후 또 다른 벌목꾼이 부상을 입었고 다른 2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마시코 피로족은 아마존에서 자발적으로 고립되어 살고 있는 알려진 가장 큰 접촉되지 않은 원주민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영토는 53,000헥타르 이상에 달하는 카날레스 타우아마누에 속한 벌목 허가권과 겹칩니다.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으며 2015년에서 2022년 사이에 부족과의 치명적인 충돌로 최소 4건이 보고되었습니다. 페루 문화부와 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해 헬리콥터를 외딴 지역으로 파견하려 했습니다. 39개 공동체를 대표하는 원주민 단체 페나마드는 정부가 마시코 피로족과 지역 노동자들을 모두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6. 5명의 미국 복음주의 선교사로 구성된 팀이 당시 케추아어로 야만인을 의미하는 이름인 아우카라고 불렸던 후아오라니 부족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족은 자신의 영토를 맹렬히 방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955년 9월부터 선교사들은 우아오라니 땅 상공을 정기적으로 비행하며 평화 제물로 마체테, 냄비, 장신구와 같은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부족은 앵무새를 포함한 선물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1956년 1월 3일 팀은 휴라레이 강을 따라 있는 모래톱에 캠프를 세웠고 그곳을 팜비치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를 짓고 접촉을 준비했습니다. 1월 6일 그들은 선교사 조종사 네이트 세인트와 함께 비행기를 타러 간 조지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를 포함하여 3명의 부족민과 처음으로 평화로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1월 8일 재앙이 닥쳤습니다. 우아오라니 전사 무리가 오해 때문인지 캠프를 공격했고 5명의 선교사 모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강이나 수용소에 방치되었고 비행기는 파괴되어 정글에 버려졌습니다. 무선 연락에 실패하자 구조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4구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레이첼 세인트는 나중에 우아오라니족 사이에서 살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15. 2018년 11월 26세 미국 선교사 존 앨런 차우는 고립된 센티넬 부족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금지된 노스 센티널 섬을 여행했습니다. 엘라베마에서 태어나 워싱턴에서 자란 차우는 어릴 때부터 모험 이야기와 기독교의 지상 명령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는 언어 공부, 응급처치 훈련, 한물 샤워, 올 네이션스 인터내셔널의 선교사 부트캠프를 통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2018년 10월 그는 포트 블레어에 도착하여 관광 비자를 확보하고 현지 어부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그를 섬으로 비밀리에 데려다주면서 해안 경비대로부터 임무를 숨겼습니다. 11월 15일 차우는 2차례 카누를 타고 섬에 접근하여 축구공, 물고기, 방수 성경과 같은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코사어로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고 예배 노래를 부르며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첫 번째 시도 중에 화살이 그의 성서를 맞았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고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11월 17일 어부들은 센티넬인이 시신을 해변을 가로질러 끌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도 묻기 위해 시신을 끌고 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인도 정부는 폭력적인 대결이나 부족을 질병에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복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4. 브루노 만세르는 1984년 바젤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말레이시아 사라왁의 유목민 숲 부족인 페난과 함께 살았던 스위스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 관습, 생존 기술을 배웠고 결국 라키 페난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벌목 회사에 의해 열대우림이 급속히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는 열정적인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그는 삼림 벌채에 대한 평화적인 봉쇄를 조직하고
페난과 외부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세계적인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라왁 정부는 그를 국가적인 적으로 선언하고 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990년 추방된 후에도 그는 스위스에서 활동을 계속하여 브루노 만서 기금을 설립하고 1999년에는 총리관저 위에서 패러글라이딩 시위를 벌였습니다. 2000년 5월 그는 보르네오로 돌아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을 거쳐 켈라빗 구원의 부킷 바투 라위 근처 페난 지역의 비밀리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접촉은 5월 18일자 엽서였는데 그 엽서에는 갈비뼈 골절과 탈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5월 25일 그는 혼자 정상을 오르기로 결심한 바투라의 기슭에서 살아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페난, BMF, 스위스 당국의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견되지 않았고 산기슭의 늪으로 이어지는 흔적만 발견되었습니다. 13. 본명이 한스 귄터 하우크인 타툰카 나라는 1941년 독일 코브루크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 후반 그는 지하도시 아카코르 출신의 알려지지 않은 우가 몽굴랄라 부족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들보를 입고 브라질 아크레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독일 억양이 있는 포르투갈어를 구사했으며 어머니는 독일 수녀이고 아버지는 부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치, 외계인, 열대우림 아래에 숨겨진 피라미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저널리스트 칼 브루거가 그와의 12시간 인터뷰를 녹음하고 1976년 아카코르 연대기를 출판하면서 악명을 얻었고 이는 뉴에이지 서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곧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1980년에서 1987년 사이에 3명의 모험가인 타툰카를 가이드로 삼아 탐험을 하던 중 사라졌습니다. 존 리드, 허버트 와너, 크리스틴 호이저, 와너의 두개골은 나중에 외상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반칙 의혹이 제기된 반면 리드와 호이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브루거 자신은 1984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일부는 타툰카를 의심하지만 이를 확인한 증거는 없습니다. 12. 1965년 11월 아르헨티나 공군의 더글라스 C-54G 스카이마스터 항공기가 파나마에서 엘살바도르로 훈련 비행을 하던 중 실종되었습니다. TC-48 항공기에는 승무원 9명과 생도 59명이 탑승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동반 비행기인 TC-43과 함께 출발했으며 나중에 폭우와 난기류 속에서 고도 2000m의 모기만 상공에서 항법 지점 마이크 5를 통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종사는 곧 비행 사태를 보고했습니다. 엔진 3에 불이 붙었고 엔진 4가 고장나서 코스타리카 해안을 따라 리몬이나 후안 산타 마리아 근처에 비상 착륙을 준비했습니다. 조난 신호는 테구시갈파의 항공교통관제소와 LACSA 화물의 조종사에게도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 항공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명조끼, 모자, 잔해가 보카스 델 토르 근처 해안으로 밀려와 항공기가 카리브해 연안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1. 2014년 4월 1일 네덜란드 학생 크리스 크레머스와 리잔 푸르는 파나마의 엘 피아니스타 트레일을 따라 짧은 하이킹을 떠났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대륙 붕괴선을 지나 외딴 원주민 길을 따라 표시된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국제도움번호로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수십 번의 시도가 녹음되어 결국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파나마와 네덜란드 구조대는 현지 경찰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3주 동안 정글을 수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0주 후인 6월 14일 한 응배마을 주민이 훌레브라강 근처에서 리잔의 파란색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물은 전화기, 카메라, 돈, 의복, 개인 물품 등 대부분 온전했습니다. 카메라에는 바위, 초목, 거울, 흩어져 있는 소지품, 그리고 아마도 크리스의 머리 뒤쪽을 보여주는 90장의 야간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2달 후 같은 지역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10. 엘버트 드 윈트는 웨일스 태생의 배우로 1933년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위험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임무는 1925년 전설적인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다가 실종된 영국 탐험가 퍼시폿의 대령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엘버트는 53세였으며 러브 퍼레이드와 야생의 왕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단역을 맡았습니다. 연기의 인위적인 스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정글의 진정한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사파리 장비를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그는 신구강 주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9개월 후 그는 완전히 지쳐 심하게 쇠약해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신문 사진에는 영화 역할을 위해 꾸며진 것이 아니라 남미 황해에서 9개월을 보낸 결과라는 캡션과 함께 그의 수척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 신구 지역으로 돌아왔고 생명의 흔적도 없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1934년 9월 원주민 택배원이 알버트가 부족에 붙잡혀 구출을 간청하고 있다는 구겨진 쪽지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브라질 관리들은 카마유라 부족의 한 구성원이 그의 실종에 연루되어 그의 소총을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9. 1987년 알레한드로 라바카 주교와 이네스 아랑고 수녀는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서 고립된 타가에리 부족을 침범하는 석유 회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살해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나중에 가톨릭 교회에 의해 순교로 인정되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교황 레오 14세는 그들을 10억을 향한 중요한 단계인 존경자를 선포했습니다. 라바카 주교는 1965년 에콰도르에 도착하여 20년 넘게 우아오라니족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1977년 이네스 수녀가 그와 합류하여 함께 원주민 공동체, 특히 접촉하지 않은 타가에리족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석유 회사가 타가에리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하자 라바카와 아랑고는 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위험에 대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확신하면서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1987년 7월 21일 그들은 접촉을 시도하다가 살해되었는데 아마도 후아오라니 전사들이 석유회사 대표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정글 오두막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들의 유산은 아마존의 원주민 권리를 계속 옹호하는 알레한드라 라바카 재단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 제임스 쿡 선장은 태평양을 횡단한 3번의 주요 항해로 가장 잘 알려진 영국의 탐험가, 항해사 및 지도 제작자였습니다. 이 탐험은 뉴질랜드, 호주 동부 해안 및 수많은 섬과 같은 지역을 매핑함으로써 태평양에 대한 유럽의 지식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1778년 세 번째 항해에서 훅은 하와이 제도에 발을 디딘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따뜻한 환영을 받았는데 부분적으로는 그의 도착이 료노신을 기리는 축제인 마카히키 축제와 일치하여 일부 사람들이 그를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오해와 식량과 보급품에 대한 긴장으로 인해 관계는 곧 악화되었습니다. 1779년 2월 14일 훅은 도난당한 배를 강제로 돌려보내기 위해 지역 추장 칼라니오프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행위는 훅이 빅 아일랜드의 케알라케쿠아만에서 하와이 전사들에 의해 살해되는 폭력적인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7. 짐 톰슨은 태국 실크 산업을 부흥시킨 것으로 유명한 미국 사업가이자 전직 건축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그는 태국에 정착하여 태국 실크 회사를 설립하여 태국 실크를 전 세계에 대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동남아시아의 실크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67년 3월 그는 말레이시아의 시원한 산악 지역인 카메론 하이랜드에 머물다가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3월 26일 그는 리조트 주변의 정글 산책로 근처를 산책하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국, 지역 주민, 헬리콥터가 동원된 대규모 수색작전이 시작되었지만 톰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종은 울창한 정글에서의 사고부터 살인, 심지어 냉전 간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울창한 초목으로 인해 수색이 극도로 어려웠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운명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6. 조반니 다 베라자노는 프랑스 국왕 프란시스 1세를 위해 일하는 이탈리아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1524년 북미 대서양 연안을 따라 항해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뉴욕만에 입항한 최초의 유럽인이 되었습니다. 1528년 그의 마지막 탐험은 카리브해에서 비극과 미스터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세 척의 배를 타고 중앙아메리카 해안선을 탐험하고 태평양으로 가는 항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봄에 그의 함대는 소엔틸리스 제도에 도착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지도 제작자이자 연대기 작가로 그와 함께 여행했던 그의 형제 지롤라모에 따르면 조반니는 작은 그룹과 과들루프나 도미니카 섬 중 하나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유명한 현지 카리브족에게 붙잡혀 살해되었습니다. 일부 후대의 기록에서는 베라자노가 선원들이 배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동안 감식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 제레미아 자요 리버스는 27세의 남성이자 재능 있는 축구 선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이자 원주민 공동체의 자랑스러운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노던 테리토리의 캐서린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축구를 했고 땅과 문화와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 그의 삶은 퀸즐랜드 남서부의 외딴 지역을 여행하던 중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자요는 뉴사우스웨일스와 퀸즐랜드 사이의 국경을 넘는 돼지 사냥 탐험에 7명으로 구성된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험준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인 노컨드라 근처에 위포 크릭에 캠프를 세웠습니다. 10월 18일 아침 이 단체는 자요가 수영할 맑은 물을 찾기 위해 혼자 캠프를 떠났지만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범위한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의 흔적은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고 옷, 시신,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조조 칸틸라는 당시 자요가 메스암페타민 때문에 시끄럽고 술에 취하고 환각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그룹에 속한 남자들은 그가 돼지를 쫓거나 수영을 하거나 덫을 확인하러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상반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시관에 따르면 그들의 진술에는 불일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적인 원인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유해가 돼지, 도마뱀, 독수리와 같은 야생동물에 의해 먹혔다는 이론조차도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떠올랐습니다. 4. 스테판 라틴은 1930년대 초 브라질의 마투그로스 지역에 살았던 스위스 사냥꾼이자 정착민이었습니다. 1932년 4월 그는 상파울루 주재 영국 대사관에 놀라운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아마존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자신을 영국 대령이라고 소개하는 수염을 기른 백인 남자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남자는 레틴에게 영국 영사관에 있는 파제트 소령에게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소수의 공무원만이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의 이야기에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1932년 5월 말 라틴은 브라질 언론인과 함께 구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대령을 구하기 위해 정글로 모험을 떠났지만 위험한 아리노스 강을 내려간 후 전체 그룹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3. 라 그랜지 원정대는 1865년 초 호주의 식민지 당국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임무는 1864년 말 킴벌리 지역의 라 그랜지 베이 근처에서 실종된 3명의 정착민 프레드릭 펜터, 제임스 하딩, 윌리엄 골드와이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탐험가이자 정치가인 메이틀랜드 브라운이 이끄는 이 팀은 1865년 2월 프리멘틀에서 출발했습니다. 원주민 가이드의 도움으로 그들은 4월 3일 블라블라 늪에서 3명의 정착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브라운은 돌아오는 대신 내륙으로 더 밀고 갔는데 아마도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4월 6일 그들은 카라자리리 원주민 그룹과 만났습니다. 일부 기록은 이를 매복으로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영지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6명에서 20명 사이의 원주민이 사망했으며 원정대에는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2. 영국 서식스에서 태어난 리처드 메이슨은 유망한 옥스퍼드 의대생이자 왕립 지리학회 회원이었습니다. 1958년에 그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랜드로버를 타고 남미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1961년에는 그는 브라질 파라주와 마투그로소주에 있는 미지의 이리리 강을 탐험하기 위한
대단한 탐험을 이끌었습니다. 메이슨, 브리더 존 해밍, 키트 램버트로 구성된 팀은 여행을 시작했지만 강을 찾은 후 곧 보급품이 부족해졌습니다. 9월 초 해밍은 더 많은 식량을 모으기 위해 카침보의 활주로로 돌아왔습니다. 9월 3일 메이슨은 기본 장비를 가지고 혼자 출발했지만 곧바로 파나라 부족의 매복 공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전통 무기를 사용한 공격으로 사망했고 의식적으로 배열된 화살과 몽둥이가 그의 몸 주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나중에 수습되어 리오데자네이루의 영국 묘지에 명예롭게 묻혔습니다. 파나라는 1973년에 외부 세계와 공식적으로 접촉했습니다. 1998년 해밍은 부족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은 특히 그의 데님 청바지에서 이상하게 나는 휘익 소리 때문에 메이슨을 위협으로 여겼다고 설명했습니다. 1. 1500년경 울름 근처 탈핑겐에서 태어난 암브로시우스 에힌거는 강력한 벨서은행 가문에 봉사하는 독일 귀족이자 모험가였습니다. 1529년에 그는 현대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에 있는 단명한 독일 식민지인 클라인 베네디그의 초대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해 3월 그는 281명의 식민지 주민들을 이끌고 식민지의 수도인 산타아나 데 코르로 향했습니다. 그해 말 그는 마라카이보 호수로 원정대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코키바쿠아 사람들과의 격렬한 충돌 이후 노이니른베르크, 나중에 마라카이보로 개명된 정책지를 설립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후 그는 1530년 히스파니올라에서 돌아와 1531년에 서쪽에 있는 신화 속의 황금의 땅을 찾기 위해 야심찬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40명의 기병, 130명의 군인, 수많은 원주민 동맹국과 함께 오카 산맥, 사파토사 습지, 레브리하 강을 건넜습니다.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생존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말과 개를 먹었다고 합니다. 1533년 5월 27일 이 그룹은 현재 콜롬비아의 치나코타 근처에서 치타레로 전사들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인거는 독이 든 화살에 목을 맞고 나흘 후인 1533년 5월 31일에 사망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부하들은 포로로 후퇴하기 전에 급히 그를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감히 정글을 방문할 수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동영상을 더 보고 싶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